네, 안녕하세요. 백설 굳은 남자의 킬리만입니다. 자, 오늘은 2019년 11월 1일 21시 정도 됐습니다. 21시 이전 뉴스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어떠한 뉴스들이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경제지 포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의 대치 속에서 디지털 화폐는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은 이 게임에서 선두를 유지하려면 블록체인 기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의 발전은 중국 감독기관과 중앙은행의 상대적으로 관대한 태도 때문이다. 그는 만약 중앙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없었다면 중국의 핀테크 산업은 지금과 같은 수준에 도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누가 표현을 했다고요? 미국 경제지 포춘, 즉 미국 언론에서 미국 정부를 이제 푸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시나리오죠. 중국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강호로 나서면은 그것을 견제를 하기 위해서 그 선두자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미국이 나서야 되는데, 미국 정치인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경제지에서 언론에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계속 푸시를 하겠죠. 그래서 미국도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치면은 그 다음에 유럽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죠. 이제 패권 싸움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눈치만 보고 있는 한국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늦었지만 또 쫓아가야죠. 아마 뒤에서 열심히 준비들은 하고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2020년은 굉장히 재밌는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뉴스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비트메인 하면은 우지안이죠. 우지안이가 복귀를 했죠. 우지안. 자, 우리는 우지안은 알고 창커투아는 모를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러실 겁니다. 비트메인의 공동 설립자는 우지안이하고 창커투안, 이 두 사람이 설립을 했어요. 비트메인 자체를. 근데 이번에 우지안이가 비트메인에 복귀를 하면서 창커투안을 아예 날려버렸어요. 그냥 집안 싸움이고 진흙탕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메인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그 창업을 했었고, 자, 그리고 2017년도 비트코인 캐시로 인해서 우리가 비트메인하고 우지안이를 알게 되었죠. 자, 그 당시만 해도 우지안이가 어디 방송에 나와서 그냥 인터뷰만 해도 비트코인 캐시 가격이 펌핑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우지안이하고 창커투아이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다고 하고요. 사업적인 측면에 있어서 창커투아이는 새로운 사업 쪽에 더 투자를 많이 하려고 했었고, 회사는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우지안이는 2018년 12월 달에 경영 일선에서 일단 물러났었고요. 회사를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었죠. 왜냐하면은 회사에 대한 지분 자체가 2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떠난 건 아니었고, 그냥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걸로 마무리를 했었고, 그런 우지안이가 거의 1년 만에, 그러니까 10월 29일 날 비트메인 테크놀로지 상임이사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복귀하자마자 자커투안에 대한 직위를 해지한다는 공지를 내리게 되죠. 자, 비트메인 그 회의록 자체를 보면은 이 장커투안은 29일날 우지안이가 경연 일선에 복귀한다는 이 보도가 나올 때쯤 해서는 중국 선전에서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보도가 나온 이후에 이제 부랴부랴 베이징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아예 회사 건물에도 아예 진입을 못하게끔 아예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진흙탕 싸움이죠. 자, 이 집안 싸움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일상적으로 우지안이가 복귀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케에서 뭔가 일을 치르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이것을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지안이하고 장커투안하고 이렇게 그 사이가 안 좋아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2018년 그 12월 정도 해가지고 비트메인에서 대규모로 해서 해고를 하는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여기에서 서로 의견이 갈라졌어요. 우지한이는 다 잘라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우리 자금 현황으로서 너무 지금 사업을 방대하게 지금 벌려놨다. 뭐 이런 주장이었고, 장커투항 같은 경우는 아니다. 사업을 더 확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채굴하고 관련이 없는 인공지능 사업 쪽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AI 상품들을 더 많이 영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뭐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그 사이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지한이가 주장한 것처럼 이렇게 정리해고를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리해고를 했습니다. 그 정리해고를 하면서 거기다 책임을 하면서 경영 일선에서 둘 다 물러나는 형태로 해서 그 당시 상황들이 정리가 됐었던 거고요. 결국 비트메인의 경영 상태가 현재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2018년도에서 IPO 신청했잖아요. 홍콩에서 실패했죠. 돈이 없어서 돈을 더 모으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실패했어요. 다들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패했죠. 돈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복귀하자마자 또 미국에서 지금 IPO 다시 신청합니다. 성공하면은 좋죠. 이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더 확장을 할 수 있고 안에 있는 부실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또 실패하면요. 그래서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우지한이가 복귀를 했다고 해서 비트코인 캐시가 무조건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일단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로 가격을 펌핑해서 자금을 마련하려고 해도 충분한 자금이, 투기성 자금들이 있어야지만이 이 게임을 또 할 수 있을 텐데 당장에 그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현재 비트메인 상황들로 봐서는요. 그리고 비트메인 다른 뉴스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오늘 뉴스에 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비트코인 채굴풀 해시파워 점유율 순위가 변동하였다. 자, 현재 1위는 풀인이라는 곳이고, 그리고 2위는 애프터풀이라는 곳이고, 3위가 btc.com입니다. 비트메인 같은 경우가 유명한 풀 자체가 두 개가 있어요. btc.com이 바로 비트메인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또 있는 게 엔트풀. 엔트풀도 비트메인 거죠. 여기가 항상 1등을 차지했던 그 채굴 풀이에요. 근데 3위로 밀렸어요. 그러니까 비트메인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문제들이 많아서 이런 채굴 사업이 주력인데도 불구하고 1위에서 3위 정도로 밀렸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라도 현재 내부적으로 상황이 좋지만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비트코인 캐시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아닐 거고요. 기대 심리에 의해서 충분히 가격은 뭐 오를 수 있고 충분히 지금 오르고 있고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포착이 되고는 있는데, 현재 비트메인 사정이 좋지만은 않다.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비트메인 같은 경우는 우리 서클에도 투자를 했었고, 자, 이오스 쪽에 블록원에도 초창기에 투자를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한 회사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2017년 윙클보스 비트코인 ETF 신청 이후에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증가를 하였다. 자,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 창업자 윙클보스 형제가 첫 비트코인 ETF를 신청하면서 비트코인 변동성에 급격한 변화가 생겼다.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윙클보스의 비트코인 ETF 신청을 반려한 시점인 2017년 3월경이 비트코인의 분수령이라고 설명을 했다. 첫 비트코인 ETF 신청으로 비트코인이 사상 최초로 마약 자금이 아닌 금융 상품으로 불리우게 되었다. 자, ETF는 계속 반려는 되고 있지만은 계속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금 같은 경우도 ETF가 되고 나서 자금들이 금 시장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상승하는데 굉장한 더 추가 활력소가 되어 줬었고요. ETF가 비트코인이 ETF 신청이 받아들여진다.
ETF 상품이 나온다 그러면은 크립토 시장으로 자금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빠르면은 내년, 늦어도 내후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정도 시점 되면은 SEC에서 많은 변화들이 있지 않을까요? 자, 여기에서 위클보스 형제에 대해서는 한번 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클보스 형제들은 이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고 비트코인으로 억만장자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두 형제는 페이스북에 마크 저크버그하고 소송을 해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친구들이에요. 지금 페이스북 마크 저크버그 같은 경우는 하버드 다니다가 중퇴를 했던 친구고, 자, 이 윙클보스 두 형제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커넥트 U라는 커뮤니티 사이트를 가지고 있던 친구들인데 그 사이트를 운영했던 친구들인데, 페이스북이 마크 저크버그가 나가서 페이스북이란 것을 만들 때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훔쳐갔다 이렇게 2008년도에 소송을 냈어요. 자, 그리고 저커버그는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합의금을 줬겠죠. 그래서 합의금을 돈을 주려고 했었는데 이 두 형제는 왜 돈으로 받느냐, 우리는 페이스북 주식으로 받겠다. 그래서 주식으로 받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스북이 2012년도에 IPO를 하면서 주식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뛰었죠. 그래서 윙클보스 형제는 부자가 되었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 말 정도에 비트코인을 구매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싼 금액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정말 억만장자가 되어 있는 게 맞는 거죠. 여하튼 자금이 굉장히 있는 윙클보스 형제이기 때문에 꾸준히 ETF를 신청하면서 로비도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윙클보스 형제가 ETF 신청을 꼭 성공해내기를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 좋은 소식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맥스라는 거래소에서 메일 발송을 하면서 실수로 고객 메일 정보를 다수 유출을 했다고 합니다. 자, 메일 발송 과정에서 숨은 참조를 안 했기 때문에 같이 간 그 대상자 메일들이 다 노출이 되어 버렸고, 그리고 어딨냐? 자, 그리고 일부 트위터에서는 이 유출된 비트맥스 이용자 메일을 판다는 광고까지 올라와 있다고 하네요. 일단 대상자들이 영어권하고 일본어 사용자들인 것으로 나와서는 한국에 대한 피해는 많이 없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비트맥스 쪽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스캠성 메일이 오는 것은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메일만 노출됐기 때문에 당장의 큰 피해는 없는데, 여기서 스캠성으로 메일이 가서 그거 클릭해서 다시 사이트로 유도해서 비밀번호가 유출되거나 이런 확률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코인 트레이딩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거래소들을 이용을 하는데, 그 거래소들 자체의 보안 수준도 일단 의심이 가고, 그 거래소의 도덕성, 이것도 의심이 가죠. 오픈했다가 사라져버리는 거래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런 데 같은 데서 우리의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아이디를 가지고 있고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고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고, 근데 이게 대부분 우리가 한 군데 가입할 때 같은 아이디 같은 패스워드를 쓰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중장치는 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 거래소에 가지고 있을 때에도 굉장히 개인에 대한 보호는 개인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바이낸스 거래소 사장 자오청평도 동일한 이야기 했죠. 암호화폐 거래 시 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 유의하셔야 됩니다. 비트맥스 고객 메일 주소 유출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 포스 전환 후에 스테이킹 시장 규모가 2배로 증가할 것이다. 일단 이더리움 자체가 POW 방식에서 POS 포스 방식으로 지금 변경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더리움 2.0이라고 부를 거고요.
POW는 이제 채굴 풀들이 채굴을 해서 그렇게 이제 보상을 받아갔던 거고, 포스는 지분 증명 방식으로 그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스태킹을 걸고 보상을 받는 이제 그런 방식이고요. 내년이 되면은 아마 포스가 굉장히 시장 규모가 커지는 게 일단 맞을 거고요. 그리고 다수의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이 스태킹 사업에 관심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스태킹만 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챙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스태킹하는 물량들 자체가 고객 거라는 거죠. 본인들 것도 있지만은 상당수가 고객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고객은 거래소에 맡겼지만은 이 친구들이 우리 물량으로 스테이킹을 하면서 수익을 남기고 있다? 그러면은 고객도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거 주장들을 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 안 줍니다. 자꾸 주장해서 거래소에 가지고 있고 거래소 내에서 내가 스테이킹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만큼 해줄지는 모르지만 그게 기술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은 일부 거래소들이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은 아마도 그 수익을, 스테이킹 수익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뭐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알고 있어야지만이 이 거래소에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관심들 가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거래소에다 이거 코인을 맡기고 이거 이자를 받는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당연히 이제 받아야 되는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맡기고, 그리고 돈을 맡기면은 이자를 받잖아요. 이 은행은 다른 데 대출을 해주고 더 큰 이자를 받는 거고요. 이제 코인이 이 돈과 같은 상황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에도 코인으로 대출을 해주는 시스템, 그리고 거래소들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게 더 활성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거래소만 당연히 내 돈 갖고 계속, 아니면 내 코인 가지고 계속 수익을 올린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거기에 따른 수익은 분명히 공유를 받아야죠. 그리고 이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자, 호재의 뉴스입니다. 바이낸스 한국 진출 공식화. 박수. 하지만은 가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자, 29일날 등기를 마쳤다고 하네요. 그래서 조만간에 바이낸스 거래소가 한국에 설립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추측성 기사도 있습니다. 발행량이 많지는 않지만은 이게 추세라는 거,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그걸 통해서 이게 암호화폐 쪽으로 자금이 지금 들어온다는 거, 이게 추세라는 거, 그건 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0월 달에 이렇게 그 나이지리아 통화 나이라가 이렇게 상장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기축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10월 31일 날 러시아의 화폐인 루블이 지원을 또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각국의 통화들이 기축으로, 크립토 시장에서 기축으로 사용이 된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죠? 앞으로 각국, 달러뿐만이 아니라 각국에 있는 머니들이 이렇게 크립토 시장으로 들어올 확률들이 많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바이낸스 거래소입니다. 전 세계 1위 거래소고요. 바이낸스 CEO 개인 자산의 99% 암호화폐로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인터뷰에서 바이낸스 지분을 제외한 개인 자산은 20억 달러 미만으로 99%를 암호화폐로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재경대 교수가 ICO 합법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진핑 발언 이후에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좀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규제 기관들이 지방 정부에 특정 조건을 걸어서 ICO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ICO를 정식 자금 조달 행위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ICO를 통해 발행된 증권 성격의 토큰 STO 기존 증권법의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고
증권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해야 한다. 정부가 핀테크 산업의 혁신과 리스크의 밸런스를 맞춘다는 전제하에 규제 기간의 시기적절한 변화가 동반돼야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ICO 관련해서 이런 주장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분명히 시진핑 발언 이후에 이런 발언들이 나온 걸 보아서는 이런 자금 모집에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중국 정부의 증권법 이 안에 범주에 시켜서 이것을 활성화할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뉴스도 재밌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96개 국가에서 55,000대의 컴퓨터에 비트코인 노드가 가동되고 있다. 비트코인 백서 공개 11주년 기념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비트코인 백서는 10월 31일 날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11월 1일이고요. 참 이 비교가 재밌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메일 같은 경우는 1972년도에 발명되었지만은 1997년이 되어서야 10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했다. 텔레비전은 1927년에 발명됐지만은 1940년 말까지 가정에 텔레비전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가정은 2%에 불과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2008년 아이디어가 공개되고 2009년 첫 거래가 성사된 것에 비해서 11년이 지난 지금 미국 인구의 9%에 해당하는 2,700만 명의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보고 나니까 어마어마하구나, 굉장히 급성장이구나,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나, 이런 의구심도 좀 들고 합니다. 보유만 하고 있지 실생활에 이렇게 쓰고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비트코인에 대한 백서입니다. 총 9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처음에 처음에 소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결론까지 총 12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백서를 읽어본 사람의 비율은 그렇게까지 많지 않을 겁니다. 언제 한번 시간이 된다고 하면은 재미없겠지만은 한번 읽어드리는 시간의 영상을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백서에서 그냥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거 제목, 피어투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 P2P 전자 화폐 시스템, 바로 이게 비트코인입니다. 중앙화가 없이 개인과 개인의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전자화폐 시스템. 자, 이렇게 제3자가 개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과 개인이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작업 증명 방식 안에 타임 스태프라는 것을 놓습니다. 이게 시간별로 전부 다 기록을 해 놓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트코인에 대한 간단한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영상으로 하나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국제 송금은 11년 동안 7조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7조 달러면은 하나로 계산하면은 한 8,400조 원 정도 되겠네요.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대략적으로 한 500조가 좀 안 되죠. 한 470조 원 정도 되나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16년, 17년 정도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비트코인으로 국제 송금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발표 내용 정도로 보시면은 굉장히 규모가 크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루노가 2년 만에 싱가포르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의한 거고요. 이미 현지 은행 2곳이 해당 거래소 계좌 개설을 허가했으며 현지 다수 은행이 거래소 거래 지원 의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루노 아시아 총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업계에 대한 현지 은행 반응이 긍정적이다.
한 달 내 싱가포르 달러 기반 디지털 지갑 및 거래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사실 루노 거래소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분위기는 바이낸스가 한국 지사를 또 만들고 루노 거래소라는 데에서는 은행과 이렇게 잘 이야기가 되고 있고, 분위기는 이렇게 거래소가 자꾸 늘어나는 분위기,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야기할 정도면은 나름 큰 거래소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나쁜 소식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재가 아니라 나쁜 놈들 소식입니다. 돈스코이오 투자 사기 신일그룹 전 부회장 항소심도 실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들 아실 내용이지만은 울릉도 인근 해저에 침몰한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며 투자금 사기 행각을 벌린 혐의로 기소된 신일해양기술 주요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모 전 신일그룹 부회장이 사기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신일그룹과 신일국제거래소는 자신들이 1905년 가라앉은 돈스코이호를 지난해 처음 발견해 권리를 보유하게 됐고, 이 배에 150조 원 상당의 금괴와 200톤이 실려 있어 인양만 하면 엄청난 수익이 난다고 주장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배는 2003년 동아건설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이미 발견한 것으로 단지 외교 마찰 우려 등으로 인양되지 않았을 뿐이고, 금괴가 있다는 주장도 근거 없는 낭설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비트코인과 같은 거래가 불가능한 가짜 가상화폐 신일 골드코인 SGC를 사면은 돈스코이호에서 나온 이익을 배당하겠다고 투자자를 현혹한 혐의를 받았다. 자, 무등산 호랭이는 도대체 뭐하는지 모르겠구만. 이런 놈도 안 잡아가고. 한국 투자자들이 굉장히 힘든 게, 메이저 코인들만 했으면은 그래도 희망을 갖고 사는데, 이런 쓰레기 코인들 때문에, 정말 이런 쓰레기 코인들 때문에 전 재산을 날리고 인생이 파탄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도 굉장히 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그리고 좀 알아보고 나서 투자를 해도 전혀 늦지가 않습니다. 기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코인에는 투자를 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자기에 대한 성격을 잘 구별해서 그 시간에 맞게끔 투자들을 좀 하고 또 분산을 하고 위험률을 최대한 낮추고 그런 생각들을 좀 해가면서 투자들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뉴스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자, 이렇게 징역 5년 살고 나머지 그 투자자들한테 돈을 과연 되돌려 줬을지 그런 내용은 전혀 안 나오는데 힘들 거예요. 피해자들한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리플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월 1일마다 나오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플 같은 경우는 에스크로 계정에서 매월 10억 개의 XRP가 락업이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10억 개의 XRP는 리플사로 이동이 되는 거고요. 리플사는 이 10억 개를 한 달 동안 운영을 합니다. 회사 운영비로 사용을 해도 되고, 자, 이것을 거래소에서 팔아도 되고, 그리고 OTC로 밖에서 또 팔아도 되고요. 이 부분이 상당수의 액수가 있었죠. 그리고 마케팅이나 협업을 함에 있어서 XRP를 그대로 제3자에게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매월 쓸 수 있는 게 10억 개의 XRP를 사용을 할 수 있고, 10억 개를 다 쓰지 못하면은 나머지는 다시 에스크로 계정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날 이렇게 10억 개의 XRP가 락업이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굳이 놀라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여기는 XRP가 에스크로 계정에 락업이 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자, 이 스케줄로 봐서는
이게 락업 된 게 모두 다 풀리려고 하면은 토탈 220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18년 하고도 18년 하고도 4개월이 걸리는 거죠. 그럼 스케줄상으로 2038년 2월 달에 가서 이게 끝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쓰고 다 사용하지 못한 XRP 같은 경우는 다시 뒤로 가서 락업을 하게 되면은 이 시간은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고요. 여기는 XRP 보유 계정에 대한 분석을 좀 해놓은 겁니다. 자, 에스크로 계정을 제외한 어카운트에 현재 500억 개의 XRP가 있고요. 참 희한하죠. 이 아래쪽으로 보면은 XRP를 적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계정에 이 트렌드는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상위 쪽 같은 경우도 늘어나는 거는 같지만은 분명히 털고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털고 나가고 들어오고 최상위에 있는 계층 자체도 어느 순간 좀 레벨업이 됐지 꾸준히 늘어나는 이런 추세는 아닌 것 같고요. 자, 리플의 과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말 리플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시점이 언제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2014년 해서 2014년 11월 정도 해서 한번 5배가 올라간 적이 있어요. 5배. 이건 초창기니까 금액도 굉장히 쌌을 때고 이 정도 올라가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었었고요. 그리고 다시 가격이 하락을 해서 원래 위치로 돌아온 데까지 153일이 걸렸습니다. 5개월 걸렸죠.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상승이 그 이후로는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큰 변화까지는 아니에요. 100% 이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 상승이 크게 왔었을 때가 2017년 이후입니다. 2017년 이후 2015년부터 긴 시간이 걸린 거죠. 자, 2년 넘게 이제 걸린 거고, 자, 2017년 이후에 3월 30일부터 해서 딱 3일 만에 6배, 662%, 6배에서 7배 정도 올라간 걸 볼 수가 있고요. 올라가서 내려갔지만은 그래도 저점까지 내려오지 않고 상승분의 한 절반 정도, 절반 이상, 한 3분의 2까지 토해내고 그래도 그 지지선을 만들어 줬고요. 2017년 이 정도 시점에서는 이때 이제 비트코인 가격들이 점점 올라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리플도 같이 반응을 좀 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굉장히 의미 있는 시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시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2017년 4월 27일부터 해가지고 무려 1260%가 올라갔어요. 12배에서 13배가 올라갔죠. 상승한 최고점까지 찍은 날은 20일 정도가 걸렸고요. 이때가 어떤 때냐면은 우리가 물량 자체가 에스크로 계정에 딱 락이 돼서, 그리고 그 락이 풀리는 시점은 잠깐만요. 얼마였죠? 자, 이렇게 에스크로 계정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 것은 2018년 1월 1일부터이지만은 에스크로 계정에다 묻겠다고 하는 시점 자체가 바로 이 시점이었거든요. 이 당시에 한 550억 개의 XRP를 에스크로 계정에 묻겠다, 하도 문제가 많아서, 하도 리플 본사에서 이 XRP를 팔아서 금액이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실제로 이제 그랬었고, 그 시점이 이제 50% 이상이 무려 XRP 물량이 55%가 락업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소각으로도 이제 볼 수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식으로 해석해 보자면은 XRP가 가격 상승을 하려고 하면은 이 물량에 대한 것을
어떻게든 처리를 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플 본사에서 저렇게 에스크로 계정에 거기 락은 되어 있지만은 본사 물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격 상승하기가 쉽지 않다. 어떤 세력이 이렇게 들어와서 본인들이 자금 써가면서 여기서 가격을 펌핑을 하고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겠습니까? 해먹을 때는 너무나 많은데, 좀 비유가 안 좋지만은 저는 이런 시선으로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다시 이런 상승분에 대해서 다시 토해내기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117% 상승하고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것은 수혜를 상승분이에요. 여기서는 카운트다운 했을 때 2017년도에 카운트다운 했을 때 상승분이고요. 이건 다른 영상에 제가 수혜 관련해서 올려놨었고, 그리고 2017년 수혜를 했을 때는 한 92% 정도, 한 24일 정도 시간을 두고 상승을 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의미 있는 상승이 여기서 오죠. 대상승장 때 왔던 겁니다. 2017년 12월 12일부터 해가지고 총 23일 동안 상승한 게 1407%, 14배가 상승을 합니다. 자, 위에는 리플 차트고 아래는 이제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시간은 서로 이제 제가 맞춰 놨고요. 자, 비트코인은 진작에 상승을 다 끝내고 이 시점, 리플이 상승하려고 하는 시점부터는 다시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조정을 하거나 이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 구간에 와서야 결국에 리플은 마지막에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그 코인의 가격을 그 세력들이 좌지우지 한다고 친다면은, 그냥 그런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비트코인 다 상승하고 모든 게임이 끝나고 나서 그 마지막 게임으로 들어가는 쪽이 리플이지 않을까. 그냥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리플이 상승을 하려면은 방금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본다고 하면은,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했을 때, 이 상승이 다 끝났을 때, 그래서 다른 알트들도 다 가고, 이 시점이 그랬으니까 다른 알트도 다 가고 마지막에 갔던 게 리플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량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을 때, 에스크로 락업을 시키겠다. 그것도 무려 55%를 이렇게 발표했을 때, 이 두 가지 경우가 리플의 가격이 크게 올라갔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격이 100%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데, 이렇게 10배씩 올라간다? 그런 부분들은 바로 이 두 가지 경우의 수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리플 전문가분들이 방송하는 만큼 저는 리플에 대해서 그리고 XRP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초보자의 시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리플이 안 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과거의 상황들이 이랬었고, 그리고 리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분명히 물량에 대한 문제가 가지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부분이 중요하다. 이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는 김에 뒤에까지 보면은 그 이후에도 2018년도 4월 정도에 한 100% 정도 올라갔다가 길게 또 긴 시간 동안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온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2018년 4월 정도에 한 100% 정도 다시 한번 상승했다가 가격이 하락했던 적이 있고, 그리고 여기 파란색은 수혜리였죠. 2018년 수혜일 때 단 3일 만에 193%가 이렇게 상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도 5월경에 78%가 3일 만에 상승했던 적도 있고요. 네.
자, 리플 수혈이 며칠 남지 않아서 저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스케줄대로 전혀 가지 않아서, 원래 스케줄대로 갔으면은 뭐 펌핑이 나왔으면은 벌써 수익 실현하고 나갔을 텐데, 제가 목표 가격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지금 이 고점을 뚫기 전까지는 여기에서 되돌림 파동을 좀 봤을 거고, 만약에 지난주 정도에 여기를 뚫었다고 하면은 여기를 고점으로 보고 되돌림 파동을 보고 목표를 잡았을 텐데, 지금으로서는 목표 금액을 얼마로 잡는다 이건 좀 없을 것 같아요. 단지 큰 상승이 전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수혈이 끝나더라도, 이대로 만약에 끝난다고 하면은 하락분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펌핑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매도를 할 거고, 그리고 펌핑이 없다고 하면은 판단을 할 겁니다. 이 정도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하면은 굳이 매도를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매도를 하더라도 한 50% 정도 매도하고 50%는 장기로 가지 않을까, 이런 구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트만으로 봐서는 볼리전 밴드 중간선 위쪽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나쁘게 보이지만은 않고요. 계속 중간선을 아래로 내려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그리고 121선하고 볼리전 밴드 가운데선 21선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골든 크로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에 대해서는 차트를 전문적으로 보시는 방송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리플 수혈 관련해서 영상을 몇 개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리플 수혈 관련해서 어떠한 포지션을 갈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차트보다는 일단은 장대 양봉이 나와주느냐 안 나와주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물량에 대한 포지션과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서없이 그리고 사족을 넣어가면서 개인적인 의견들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여전히 말은 언어로 하지만은 점점 자연스러워지기를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